아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멋진 군인이 될게요. 백연주, 임관식장에서 아버지에게 3월의 계룡대, 벚꽃이 차에 피기 전, 아직 쌀쌀한 바람이 군복의 옷깃을 스치고 있었다. 계룡대 중앙 연병장에는 각군의 새내기 장교들이 정렬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가는 고위 장성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가운데 육군 중장 백진혁 54세 엄드은 누구보다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단상 아래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딴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시간 너머의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이름이 불렸다. 제49기 임관생, 백연주 중위, 청아한 목소리, 그리고 연단 위로 올라오는 하나뿐인 딸, 백연주 27세, 짙은 군청색 정복에 어깨에 반짝이는 별무늬, 그녀는 딱딱한 궁이 위에 맑은 청춘을 얹은 듯 서 있었다. 백진혁 장군은 잠시 숨을 멈추고 일어섰다. 떨리는 손으로 중위 계급장을 꺼내들고 직접 연주의 어깨에 달아주었다. 계급장이 그녀의 어깨에 안착되는 그 짧은 순간 장군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다. 축하한다. 연주야. 그 말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엔 20년 전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20년 전. 철원 GOP 작전 중 그날 밤. 백진혁은 아직 대위였고 그의 분대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병사 정태환이 있었다. 그날 작전은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로 위험해졌고 백대위의 판단 실수는 결국 태환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 그날 이후 그는 피 묻은 손수건 하나를 자신의 책상맨 아래 서랍에 조용히 보관해왔다. 정태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그의 군 생활 내내 따라다녔고 오늘 그가 딸의 계급장을 달아주며 다시 느낀 감정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다. 연주는 연단에서 내려오며 눈이 시린 미소를 지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군인이야. 기뻐해줘. 하지만 백진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연주야, 제발, 넌 나처럼 후회하는 군인이 되지 말아다오. 그날 밤 대전의 작은 식당에서 임관식을 마친 후 부녀는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국밥집에 앉아 있었다. 연주는 설렘에 들떠 있었지만 백장군의 표정은 어쩐지 무거웠다. 연주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아빠? 나 아직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왜 벌써 걱정부터 해요? 군대는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공간이 아니다. 때로는 정의와 침묵이 충돌할 수도 있어. 그럴 때일수록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난 정의 쪽에 서고 싶어요. 그 말에 백장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식당 한켠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람이 불어와 간판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정태환 어머니의 마지막 울음을 떠올렸다. 내 아들만은 그 추운 밤 혼자 두지 말아줘요. 며칠 뒤 백연주는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제23보병여단으로 첫 부임 명령을 받았다. 악명 높은 설안지 부대,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곳.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은 단단했다. 출발 당일 백장군은 직접 딸을 용산군용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연주야,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응? 아빠, 나 강해졌어. 이젠 지켜주지 않아도 돼. 그 말에 백진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아버지의 본능적인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버스가 떠나고 먼지가 자욱한 도로 위로 딸의 얼굴이 점점 멀어져 갈 때 백장군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흙먼지가 옷깃에 내려앉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거라. 내 딸이자. 또 다른 병사여. 차가운 눈빛의 임 중사와
침묵의 경고, 강원도 화천, 해발 700m 고지대에 위치한 제23보병여단. 3월의 바람은 계룡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매서웠다. 산등성이마다 아직 녹지 않은 눈더미가 얼음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고 하늘은 흐릿한 회색빛으로 구름을 담고 있었다. 백연주는 행정반에서 배속지 지시를 받은 후 생활관으로 이동했다. 헬멧이 꽉 조여진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등에 맨 배낭은 눈길에 젖어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어디든 잘 해낼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싶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몇몇 여군 선임들이 수건을 접거나 물통을 닦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그녀를 흘끗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신참 이쪽으로 와. 침상은 5번?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어색한 환영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기척이 느껴졌다. 야, 또 하나 왔네. 굵고 낮은 목소리. 돌아서자. 덩치 큰 남성이 군모를 비스듬히 눌러쓴 채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임만석 중사 찬참새. 이 중대의 행정보급 담당이자 전투 부대대 실세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백연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코웃음을 쳤다. 아, 별 둘짜리 딸 계룡대에서 잔치하던 그 양반 말이지. 그 말에 생활관 공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선임들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연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백연주 중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의는 있네. 임 중사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근데 여기선 백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군인은 군복 입고 계급으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중위님, 커피는 잘 타 사단장들 좋아하시겠네. 얼굴이 반반하니까. 그 말에 연주는 입을 꾹 다물었다. 모욕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감정은 절대 표출하지 않겠다는 군인의 본능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날 밤 침상에 누운 연주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루 종일 임중사의 비아냥이 맴돌고 있었다. 별 둘 딸이라고 특별한 줄 아나. 여군이 뭐 한다고 전투부대에 와 있어 조용히 커피나 타고 점수나 잘 따지 그랬어. 머릿속이 복잡해지려는 찰나. 옆 침상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중위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말을 건 이는 한서영 하사 25세 날렵한 인상의 여군으로 생활관 내에서는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다. 임중사, 겉보기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괜히 엮이지 마세요. 무슨 뜻이죠? 말 못해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좋아요. 여기선 눈에 띄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기상 사이렌이 울리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대는 제설 작업과 전술 준비 훈련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주에게는 아무런 훈련 일정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행정반에 찾아가 물었다. 오늘 제 훈련 스케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임중사는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대답했다. 아, 백중희님은 오늘 사무실 정리랑 문서 작업이나 하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정식으로 받은 훈련 일정과는 다릅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여긴 내가 정식이야. 그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지. 그날 하루 연주는 훈련복도 입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인쇄기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냈다. 문서를 정리하던 도중 창밖에서는 동기들이 산악 기초훈련을 받고 있었다. 비 오듯 땀을 흘리며 포복을 하던 그들의 모습에 연주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왜 여기서 도장을 찍고 있는 거지?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지웠다. 이 정도는 별거 아냐. 아빠가 더 힘든 것도 이겨냈잖아. 그러나 연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부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물 감춘 통화. 그리고 김민우 이병의 양심 연주야. 거긴 괜찮아? 힘든 건 없고. 저녁이 깊어질 무렵. 백진혁 장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울렸다. 생활관 한 구석. 창가 가까운 쪽에 앉은 백연주 중위는 짧은 숨을 삼킨 뒤 억지로 미소 짓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아빠? 다들 잘해주시고? 재밌어. 공기도 좋고.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인 채 이불 끝자락을 꽉 움켜쥐고 눈을 꾹 감았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뺨을 타고 떨어져 내렸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오늘도 서류 작업만 하다가 하루가 끝났다고. 훈련은커녕 사람들과 눈 마주치기도 어렵다고.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생활관 조명은 절전 모드에 들어갔고 다들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밤늦게까지도 연주의 책상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생활관 반대편 침상, 항상 모자챙을 깊게 눌러쓴 채 말수가 적은 김민우 이병 23세 홀가이었다. 김민우는 평소엔 눈에 띄지 않는 병사였다. 하지만 누구보다 부대 내의 공기를 잘 읽는 인물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임만석 중사의 비정상적인 권력과 누구도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활관과 행정반 사이, 복도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특히 백연주 중위가 부임한 이후 임 중사의 표정이 더욱 거칠어졌고 그가 일부러 연주를 훈련해서 배제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민우는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훈련복을 정리하던 민우는 우연히 물통을 챙기러 갔다가 행정반 뒤편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이번 물건은 꽤 쏠쏠해. 사단본부 쪽에도 말은 잘 해놨고. 예, 박 상사님 믿고 맡깁니다. 그 목소리는 임만석 중사였고 상대방은 박상철 상사 46세였다. 보급계 간부 중 하나. 민우는 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벽 너머로 몸을 기댔다. 우리도 조심해야죠. 요즘 상부 감찰도 돌고 있고 걱정 마요. 누가 뭘 안다고. 그리고 그 별딸내미 그건 곧 알아서 빠질 거야. 그 순간 김민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이건 범죄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세면장에서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의 자신이 있었다. 최 병장님, 그땐 제가 아무 말도 못했죠. 이번에도 그렇게 있으면 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김민우는 1년 전 이 부대에서 억울하게 전역한 최원근 병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임 중사의 조작된 평가와 비방으로 징계를 받고 조용히 떠났던 선임. 그날 민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 질문은 1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 바로 백연주 중위였다. 그날 밤 그는 결국 결심했다. 몰래 생활관으로 돌아와 연주의 책상 근처에 조심스럽게 쪽지 하나를 두고 사라졌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P21 창고, 세 번째 선반 뒤, USB가 있을 겁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당신을 응원합니다. 익명. 백연주는 다음 날 아침 침상 정리 중 책상 위에 놓인 그 쪽지를 발견하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만히 혼잣말을 했다. 누구지? 누가 나를 보고 있었던 거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쪽지가 첫 번째 반격의 시작이라는 것을. 3월의 아침. 백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머릿속엔 전날 밤 읽었던 쪽지가 계속 맴돌았다. P21 창고 세 번째 선반 뒤 USB가 있을 겁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속삭이는 듯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혹시 함정이라면, 아니면 누군가 나를 시험하는 걸까?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움직여야 해.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막 끝나고 생활관이 분주한 틈을 타 연주는 조용히 행정반 쪽 창고로 향했다. P21 창고 부대 내에서도 비교적 외진 장소로 평소엔 사용하지 않는 폐장 창고 중 하나였다. 달빛도 닿지 않는 창고 앞. 녹이 세운 철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휘몰아쳤다. 연주는 군화를 조심스럽게 끌며 쭈그리고 앉아 세 번째 선반 뒤를 손으로 더듬었다. 제발 있어라. 그 순간 딱 하는 금속성의 소리와 함께 어딘가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생각보다 잘 넘어오네 이야. 역시 별딸내미는 머리보다 정의감이 앞서나 봐. 불이 갑자기 확 켜지며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사람. 바로 임만석 중사였다. 그의 옆에는 박상철 상사와 헌병 복장을 한 병사 2명이 서 있었다. 여기 보세요. 부대 자산이 보관된 장소에 무단 침입한 장교. 게다가 뭔가 꺼내려 했지. 군수품 절도 미수 혐의로 충분하지 않겠어. 연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잖아요. 하지만 임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증거 위치, 그건 네가 창고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해. 누가 이런 걸?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가 네가 너무 쉽게 믿은 누군가겠지. 아니면 그냥 착각한 거야. 그 순간 연주의 눈에 박상철 상사의 왼손에 들린 갈색 파일이 보였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이 선명히 적힌 허위 진술서와 서명이 첨부되어 있었다. 연주는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절망이 밀려왔다. 이제 끝인가? 생활관으로 끌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침묵 속에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제거야. 누군가에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협인 거야. 그날 밤 생활관에 돌아온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아빠 명예에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는 끝내 눈을 감으며 차가운 생각을 하나 떠올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누군가가 나를 쓰러뜨리려는 이 게임. 나도 판을 뒤엎어야 해.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의 백연주 중위. 군수품 절도 미수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공문이 돌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이름이 붙어있던 생활관 사물함에는 누군가 조용히 쪽지 하나를 더 밀어 넣었다. 이번에는 더 간결한 문장이었다. 그들도 끝은 모른다. 포기하지 마세요. 편지 한 장과 장군의 붉어진 눈동자 밤 11시. 생활관 전체가 소등된 이후 백연주는 손전등을 켜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에는 오래된 봉투와 군용 편지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심장은 마치 징계위원회 벽시계처럼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아빠, 만약 이 편지가 아빠 손에 들어간다면 그건 제가 여기서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뜻일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글을 써 내려갔다. 처음엔 손이 떨려 펜이 잘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첫 문장이 끝나자 멈출 수 없었다. 저는 좋은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요. 하지만 이곳은 제가 상상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창밖에는 늦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다. 철제 창사를 지나 바람이 부딪힐 때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등을 조용히 밀고 있는 듯했다. 여긴 규율보다 권력이 더 세고 정의보다 침묵이 살아있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에겐 제가 그저 눈의 가시일 뿐이었어요. 그녀는 편지 중간 한 문장을 적다가 손을 멈췄다. 그리고 한참 동안 가만히 숨을 죽였다. 아빠, 저는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아빠를 놓아드리려 해요. 더 이상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마지막 줄을 적을 때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먹이 번지고 글자가 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담고 수신이네. 백진혁 중장님, 서울 국방본부이라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군우편함에 조용히 넣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를 작고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며칠 후 서울 국방부 중앙청사 중장실. 백진혁 장군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서류 더미 속에서 하나의 손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보자마자 눈썹이 찌푸려졌다. 익숙한 필체, 익숙한 무게. 그리고 이내 봉투를 열고 첫 줄을 읽은 순간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천천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책상 서랍을 여는 손이 다급하게 움직였다. 장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손수건을 꺼냈다. 20년 전 정태환 병장이 숨을 거두며 손에 쥐고 있던 핏자국이 마른 채 남아있던 그것. 그는 손수건을 꽉 쥐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태환아, 또다시 내 사람이 쓰러지게 둘 순 없다. 이번만큼은 내가 끝까지 간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곧장 부관 호출 버튼을 눌렀다. 서준식 중령, 지금 당장 집무실로 들어오게? 몇 분 후 중령 서준식이 장군실에 들어섰다. 그는 백 장군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자 20년 전 정태환 병장의 입대 동기였다. 백진혁 장군은 손에 쥔 편지를 건네며 말했다. 읽어봐. 그리고 지금부터 들을 내 명령은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기억해. 정의의 불씨. 작전명 눈물의 맹세 백진혁 장군의 집무실은 평소처럼 단정하고 조용했지만 그날 그의 눈빛은 전투태세를 갖춘 사령관의 그것이었다. 서준식 중령은 딸 백연주 중위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편지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아빠, 저는 이제 혼자서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볼게요. 혹시 아빠가 날 믿고 있다면요? 서중령은 고개를 들었다. 백진혁 장군은 창밖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작전명을 눈물의 맹세로 한다. 목표는 단 하나. 연주를 무너뜨리려는 구조를 뿌리부터 도려낸다. 작전 개시 첫 번째. 임만석 중사, 박상철 상사, 그리고 관련 가능성 있는 인물들까지 내부 고발자, 예산 사용 내역, 병사 전출 기록, 모든 문서와 디지털 흔적을 7일 안에 수집해라. 서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공식 감찰 절차로 갑니까? 아니다. 공식은 너무 느리다. 연주가 더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엔 아비의 이름으로 움직인다. 그날 오후부터 서준식 중령은 국방사이버정보실과 연계하여 부대 보급 데이터, 기밀보고, 비공식 출입, 로그까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임만석 중사와 박상철 상사 간의 내부 거래 정황, 부대 물품 구입 예산 중 상단객이 소모품 항목으로 위장 처리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 돈은 비공식적으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유입된 뒤 특정 외부 업체 명의로 세탁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대 내 병사 전출 및 인사이동 기록에도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다. 특정 병사들이 정당한 평가 없이 징계성 인사조치로 강제 전출된 사례가 여러 건, 그 가운데 최원근 병장의 이름도 있었다. 김민우 이병의 결정 며칠 후 서준식 중령은 한 통의 익명 전화를 받는다. 음성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그 사람들, 최 병장님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 알고 있었어요. 백중희님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령이 묻는다.
성함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과 대화 기록, 제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보낼게요. 그날 밤 검은 USB 하나가 국방청 보안실에 접수되었다. 그 안에는 박상철 상사와 임만석 중사의 은밀한 대화, 백연주 중위에 대한 의도적인 모함 계획, 그리고 과거 최원근 병장을 몰아낸 정황까지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백진혁 장군은 보고서를 조용히 읽은 후 서중령에게 말했다. 잘했다. 내일 새벽 연병장에 집결 명령을 내려라. 나도 직접 간다. 결전 준비 다음 날 새벽 백진혁 장군은 정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서울 국방청을 떠나 강원도로 향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군사작전 지도도 회의 자료도 아닌 정태환 병장의 핏자국이 남은 손수건이었다. 그 손수건을 가슴 안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주야, 이번엔 아버지가 움직인다. 절대 다시는 네가 울게 두지 않을 거다. 그가 타고 있는 군용 헬기가 하늘을 가르며 동쪽으로 날아갈 때 강원도의 어느 연병장 한가운데에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웃고 있는 악마들이 자신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꿈에도 몰랐다. 심판의 아침. 헬기가 내리던 날 화창해 보이지만 어딘지 묘하게 정적이 감도는 아침. 강원도 제23보병여단 연병장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임만석 중사는 이른 아침부터 생활관을 순찰하며 언제나처럼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농을 던졌다. 자, 오늘도 열심히 굴러야지. 나는 어차피 오늘 회식만 기다리면 되지만, 하하. 곁에서 따라붙던 박상철 상사는 시끄러운 웃음을 맞장구 치며 대꾸했다. 이따 또 전투식량 빼돌린 걸로 소맥 타실 거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미 승리한 전장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백연주 중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곧 그녀는 사라질 것이며 그들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 믿었다.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 하늘에서 묵직한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연병장 위를 천천히 선회하더니 점점 고도를 낮추며 한복판에 착륙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프로펠러 바람이 땅의 흙먼지를 사방으로 흩날리며 모든 병사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끌어모았다. 헬기 사단장이라도 오는 건가? 누군가 중얼거렸다. 임만석 중사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이내 헬기 문이 천천히 열리고 거기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백진혁 육군 중장 사복 차림에 검은 롱코트를 입고 손에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곧장 임만석과 박상철이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주변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군은 임만석 앞에 멈춰서서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내 놈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임만석은 당황했다. 장군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딸이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도 그런 짓을 계속했겠지. 하지만 운이 없었군. 이번엔 내가 그 아버지였다. 그 순간 서준식 중령이 장비를 끌고 나타났다. 휴대용 스크린과 스피커, 그리고 증거 자료가 담긴 USB,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고 그 위로 차례차례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생활관에서 백연주 중위에게 퍼부은 폭언, 훈련 배제 명령을 내리는 모습, 박상철과의 금전 거래 장면, 불법 사이트 연계 채팅 기록, 그리고 김민우 이병의 용기 있는 녹취 제보까지. 연병장은 삽시간에 침묵에 잠겼고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상철 상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임만석은 스크린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말이 돼? 누가 이런 걸? 하지만 백장군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임만석의 가슴에 던지듯 밀어넣었다. 20년 전, 난 부하를 지키지 못해 이 손수건에 피를 묻혔다. 오늘은 너 같은 자들을 씻어내기 위해 가져왔다. 그 순간 헌병 2명이 조용히 다가와 임만석과 박상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병사들의 눈동자는 얼어붙은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몇몇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어쩌면 속으로 환호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백진해역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대 내 모든 비리는 정식 조사에 들어간다.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 내 딸의 눈물을 흘리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눈물의 포옹,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 연병장 한가운데 임만석 중사와 박상철 상사가 헌병에 의해 연행되어 사라진 그 순간 모든 병사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무겁게 짓누르던 공기 대신 묘한 해방감과 조심스러운 숨결이 흘렀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백진혁 장군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백연주, 생활관 뒤편. 징계위원회 대기실에서 조용히 혼자 앉아있던 백연주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과 프로펠러 소리에 무언가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설마 해야 해는 아빠가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조용히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백진혁 장군은 말없이 딸의 앞에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연주야. 그 목소리는 전쟁을 거쳐온 장군의 것이 아니었다. 딸을 품어주는 평범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연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아버지의 군복 앞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정말로 오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온 세상이 무너졌다가 겨우 한 곳에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순간처럼 백진혁은 딸의 등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떨리고 있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정말 미안하다. 연주야.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있었다. 병사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계급도, 규율도, 전통도 단지 부녀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한참 후 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 포기하려 했어요. 정말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응원해주는 쪽지를 남겼고 또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줬어요. 또 왜요? 그 말에 백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생각보다 어둡다. 하지만 언제나 그 어둠 속에도 작은 불씨 하나는 남아있는 법이지. 김민우 이병의 등장 며칠 후 전 부대 앞에서 공식 조사가 마무리되고 수많은 장병 앞에서 백진혁 장군이 공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거기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온 한 사람이 있었다. 김민우 이병. 그는 떨리는 걸음을 옮기며 백연주 중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백연주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의 용기가 나를 살렸어요. 두 사람은 짧지만 진심 어린 눈빛을 나눴다. 그 안에는 동지애가 그리고 작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생활관 앞 작은 언덕에서 연주는 혼자 앉아 있었다. 머리 위로는 별이 총총했고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묘비 앞에 약속. 그리고 진짜 군인이 되기까지 며칠 후 강원도 산등성이에 위치한 국군 묘지. 겨울의 끝자락. 잔설이 아직 남은 묘비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섰다. 백진혁 장군 그리고 그의 딸 백연주 중위. 그들이 향한 곳은 20년 전 작전 중 목숨을 잃은 정태환 병장의 묘소였다. 묘비는 오래됐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사진 속 태환은 여전히 젊고 씩씩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진혁 장군은 묵묵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놓았다. 태환아,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너지는 듯 낮고 깊었다. 너를 그날 못 지켜준 그 죄책감으로 난 평생 살아왔고 그 손수건을 한 번도 버리지 못했지. 백연주는 그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장군은 계속 말했다. 이제야 너와의 약속을 조금은 지킨 것 같다. 내 딸을, 그리고 너처럼 부당하게 희생당했던 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 순간 백연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 병장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선임이 될 수 있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가엔 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다시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하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보지 않겠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백진혁은 연주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엔 어린 딸을 바라보는 부성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 명의 후배 군인을 지켜보는 선배 군인으로서의 깊은 자부심이 있었다. 시간은 조금 흘러 백연주는 전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남기로 결정했다. 부대 내부 시스템 개선 TF팀의 일원이 되어 여군 및 병사 인권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고 생활관 내 심리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언제부터인가? 별 딸내미라던 조롱은 사라졌고 대신 연주 선임님이라는 호칭 속엔 존경심이 담겨가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신병 훈련소에서 새로 들어온 신병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를 하던 연주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짜 군인이란 총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르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백진혁 장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엔 여전히 정태환 병장의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이제는 그것이 한 사람의 죄책감을 넘어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의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작별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발걸음 그해 가을. 국방부 대회의실 백진혁 육군 중장의 명예 저녁식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30여 년 군 생활의 마지막 날. 그는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오늘 군복을 벗는다. 하지만 군인의 신념은 벗지 않겠다. 이 제복은 내 자존심이자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한 내 유일한 무기였다. 객석에는 고위 장성들뿐 아니라 과거 그의 부하였던 중령, 대위, 그리고 젊은 병사들까지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맨 앞줄, 정복을 단정하게 입은 백연주 중위가 묵묵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둘은 함께 국방부 옥상으로 올랐다. 저 멀리 청와대 방향으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군인이 아닌 거야. 아빠 연주가 묻자 백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군복을 벗어도 군인은 평생 마음에 있는 거지.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덧붙였다. 이제 너의 군대는 네가 만들어야 한다. 며칠 후 백연주는 부대 인근의 한 산책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 곁에는 그날 이후로도 꾸준히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김민우 상병이 함께 걷고 있었다. 중위님,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응, 민우 덕분이지 뭐. 민우는 멋져 끈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근데 중위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언젠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둘은 길 끝자락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뜨고 있었고 조용히 바람이 불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변하면 그 세상이 바뀌는 시작이 될 수 있어. 연주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 어느 날 신병 훈련소에 들어온 새내기 병사 한 명이
두리번거리며 질문했다. 여기 백연주 중위님이 계신 부대가 맞나요? 조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여기선 다들 백중위님을 믿지? 왜 너도 한번 배워보고 싶냐? 그 말에 그 병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 저도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서요. 화면은 점점 멀어지며 조용히 한 장의 문장이 자막으로 떠오른다. 정의는 때로 더디지만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부터 비롯된다. 백진혁 장군은 이후 국방인권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군 내부 고발자 보호법 초안 마련에 참여했다. 백연주 중위는 2년 후 대위로 진급 군 조직문화 개선팀장으로 임명되었다. 김민우 상병은 복무 종료 후 ROTC의 지원, 나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고 싶다며 장교가 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야기의 메시지, 이 이야기는 단지 군대라는 조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사회, 어느 공간에서도 진실은 외면당하고 권력은 침묵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작은 용기, 그 한 사람의 참는 대신 말하는 선택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엔 어떤 감정이 남아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연주 중위의 입장이었다면 그 외로운 싸움 속에서 과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혹은 김민우 상병처럼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임만석 같은 존재들이 은밀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외침 앞에서 무언가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그 기억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남은 장면, 혹은 나는 이때 이런 선택을 했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등 뒤에 따뜻한 손, 누군가에게는 침묵을 깰 용기가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고 따뜻한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